지금 저 서울대 영문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단협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돼서 거의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두 개 나오죠. 네, 제 발표 제목은 AI 시대 영어 능력 강화의 필요성, 이공계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발표 계획은 대충 이공계 분야의 영어 역할, 그리고 최근 이공계 비즈니스 분야의 국제적 성취와 영어의 관계, 또 글로벌 과학자와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 교육,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언어 처리 기술, NLP 기술하고 AI, 이게 그 이공계 대학 영어 교육의 어떤 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AI 시대 이공계 영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지원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공계 분야 영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소하실 텐데, 이공계라는 것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약자로 STEM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이렇게 합쳐가지고 STE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양한 국적의 수많은 과학자, 공학들이 발표, 토론, 논문의 형태로 끊임없이 상호 소통하고 교류해야만 진보를 이루고 성과를 이루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영어는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이제 국적 용어가 되었고요. 이공계 분야에서 실질적 국제 공용어, 우리 유니버설 랭귀지, 월드 랭귀지, 글로벌 랭귀지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첨단 과학 기술, 요즘 여러 가지 첨단 과학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산업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성이나 재능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고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공계에 들어간 이런 인력들, 연구자들, 학자들, 교수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면 당연히 불이익에 놓이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국제적인 그 회의라든지 텔레컨퍼런싱이라든지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 이메일을 보내고 메모를 쓰고 보고서를 쓰고 논문을 작성을 해서 SCI 논문에 제출해서 이게 게재가 돼야만 그 학문적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또 특허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공학 분야가 눈부신 성취를 좀 이루고 있고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사진 보시면 다 아시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그런 줄, 거기다 이제 디스크에다가 두 분이 사인을 하셨죠. 삼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공장을 갖고 있고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처럼 굉장히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업. 이것도 또 아실 겁니다. 요거는 좀 약간 색깔이 좀 다르죠. 최근에 미국 그 하원 상원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현대에서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다가 이렇게 그 건설해가지고 많이 이제 많은 판매를 이룰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색깔이 좀 다르습니다. 요거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최근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그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 전차, 그 다음에 심지어는 FA-50 전투기까지 해가지고 20조에 달하는 원에 달하는 대박을 터뜨렸는데, 사실 이제 전쟁 무기니까 우리가 좋아할 일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 근세에도 그렇고 유교 때도 그렇고 사실 가주국방을 하기 위한 무기가 없어가지고 전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엄청난 지금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것들은 또 우리 조선업이나 철강업, 특히 조선업이 굉장히 불황기에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또 전 세계 조선 수주를 싹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긴 그 산업들을 가만히 해보면 대부분이 수출 지향적이고 대외 의존적인 우리의 어떤 경제 구조를 잘 말해주는 그런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가져야만 이곳에서 굉장히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산업계 지도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학도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성취를 이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매번 우리가 노벨상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이제 필드상을 최근에 그 프린스턴 대학의 허준희 교수님 수상을 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나오셔서 아마 이번에 졸업식 때 축사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런 추세를 보면 이제 노벨상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또 우주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지금 하고 있죠. 갈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그 달 탐사선이라고 그러는가요?
달 탐사선을 보내서 지구 저 달 궤도를 돌아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그 우주선을 미국의 나사, 뭐 스페이스X 우주선 그걸 통해 가지고 달로 보냈습니다. 물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나사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니까 영어는 뭐 당연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부사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요거는 또 저도 좀 찾아보니까 K-스타라고 그래가지고 그 핵 폭발이 아니라 핵 융합이라고 그러죠. 핵 융합을 통해서 인공 태양을 만드는 그런 산업인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고온의 플라즈마 형태를 만드는 거 같고 뭐 2초, 20초, 50초 지금 중국은 110초 막 해야 지금 굉장히 그 몇 달간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고 논문이고 뭐 다 영어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네이처라고 하는 이런 그 저널에서 아시죠? 네이처나 그 사이언스 이런 이공계 분야에 중시하는 저널을 보면 영어에 대한 특별한 그 컬럼을 그 아티클을 냈더라고요. 이제 영어는 그 the language of science, but precision is tough as a non-native speaker 그래가지고 영어가 글로벌 랭귀지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 경우에는 영어를 네이티브 랭귀지로 배우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높은 프리시전을 성취하는 게 되게 어렵다. 영어 교육이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네이처란 저널 자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들을 쭉 요약을 해보면 아까 뭐 앞에 발표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해외 수출이나 무역을 위한 이렇게 의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산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해야만 또 그런 업적을 이뤄낼 수 있고 또 다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때로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만 않지만 굉장히 우리가 해외 막대한 해외 플랜트 산업 건설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터키에 보면 그 그리스 쪽하고 연결하는 다리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그 외에 이제 뭐 기계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원자력, 원전, 뭐 UAE 원전 수출했잖아요. 굉장히 그 해외 지향적인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이공계 분야에서 많이 좀 이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 글로벌 세력 환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도 중국을 빼고 우리 또 칩4 동맹에 들어오라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분야는 아까 K9, K2, 천궁2 뭐 UAE 수출항고 외에도 FA 수출항고 외에도 K21이라고 해서 차세 전투기를 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건설하기로 선언하신 다음에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완전히 성공을 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엔진 같은 거 보면 뭐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 회사 쪽이랑 협력을 해야 되고 뭐 로키드 마틴이랑 협력을 해야 되고 다 국제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산업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상도 나와 있고 나사 뭐 천체 관측 프로젝트 스피어 X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또 나사 쪽랑 협력하는 거고 달 탐사선, 뭐 인공위성 발사, 뭐 이건 또 러시아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그런 분야들이 있고 이런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영어 사용 능력은 이공계 연구 성과와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 확산, 홍보 판매 및 그리고 국가 간 기술적 과학적 교류나 호혜적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일찍부터 아마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아마 이게 극치를 이뤘던 것 같은데 그 글로벌 엔지니어, 글로벌 사이언티스트라는 개념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공계 분야에서는 뭐 국경이 없는 무한 경제가 무한 협력이 필요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제공모 영어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공계 학생들이나 인력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 속에 글로벌 사이언티스트나 글로벌 엔지니어라는 개념 속에 아까 이제 뭐 세계 시민 어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국제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국가의 과학자나 엔지니어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뛰어난 소통 능력과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함께 가진 과학자, 공학자.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성,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플러스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인재들을 이쪽에서는 글로벌 사이언티스트, 글로벌 엔지니어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을 하고 공학교육이나 이쪽의 과학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게 된다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쪽에 계신 교수님들, 학자들이 주장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과학자나 공학의 핵심적인 자리를 보면 우선 글로벌 마인드셋, 글로벌 퍼스펙트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잉글리시 프로피션시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물론 영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어 플러스 그쪽
과학자들의 뭐 로컬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더 그뿐만 아니라 같이 영어를 사용해더라도 자기들이 원래 모국의 문화가 있긴 해. 그 문화가 그 언어의 사용 속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질. 그래서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teamwork, 그다음에 scientific, technical knowledge and expertise, 마지막으로 problem finding and solution skill, 뭐 이런 것들을 글로벌 공학자의 핵심적인 자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런 기능과 자질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냥 글로벌 과학자, 글로벌 공학자 이런 쪽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글로벌 뭐 사이언티픽, 엔지니어링 커뮤니티 안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를 키워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리더가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 없이는 사실은 리더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어디 그 옆에서 통역기도 하시겠어요. 통역기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로벌 공학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에듀케이셔널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뭐 기본 소양, 직무 역량, 공학 전공에서 아마 직무 역량, 공학 전공은 대부분 이제 자기 전공과 같은 전문 지식에 해당하는 거고 기본 소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 및 기본 소양 제공하고 외국어 부사 능력, 여기는 뭐 영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에서 하고 아마 다른 대학도 이런 글로벌 공학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반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한국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전반적인 공학 쪽에서 추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지금 이공계 영어 교육이 현실이라는 어떤 걸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한테는 약간 경고 메시지를 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글로벌 기준에 미달한 영어 부사력 수준에 대한 어떤 기사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찾았던 거는 이제 저희가 UA에 원전을 건설해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이제 임종석 실장이 와가지고 막 또 얘기했던 그거에 이제 저희들 인력을 파견하는데 인력을 파견하랬더니 거기 인력들이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막 항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더 큰 계약인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압박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가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아마 국회에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 대학에서 많이 이제 영어 강의를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그 전공 과목 같은 걸 영어로 듣는다거나 그 영어로 강의되는 수업을 들을 때 좀 울렁증이 있다는 기사들이 중앙일보에 나왔던 것 같고 여러 신문들에도 나왔던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이런 조금 뭐 얘기하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한 이제 AI 관계된 이런 학과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회가 가지고 학생이 대학원생이 발표를 했는데 해서 그 논문이 최우수무상으로 정해졌는데 결국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른 논문들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사고하고 막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뭐 영어 이제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 저널은 막론하고 일반 학회에 가서 프로시딩에 내는 그 논문조차도 우리가 이런 이슈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사실 자기 전문 지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문적인 지식을 되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이용할 때는 적절히 이게 사이트 할 줄 알고 그다음에 패러프레이즈 할 줄 알고 막 그런 기본적인 영어 교육도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거가 제대로 돼야 글로벌 리더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 거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글로벌 엔지니어링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또 공대랑 연결돼 있고 또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 요겁니다. 수능 영어 점수 등급 인플레이션 착시 현상.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요거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 앞에 지금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는 거 있죠. 지금 5등급이 제 최빈점 꼭지를 연결하면서 하는 거는 그 앞에 보시면 이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2015, 16, 17년도에는 이런 꼭지점을 이루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8년부터는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 3등급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1등급, 2등급이 많고 4등급은 적은 굉장히 다른 고등급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점수 분포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2등급과 지금의 2등급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애들의 영어 실력이 늘어나냐? 영어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영어 시험을 쉽게 해서 영어 점수 등급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영어 시험을 쉽게 내서 많은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늘어나고 영어 공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오산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023년대 6월 모의평가한 거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을 보세요.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수학도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죠. 영어만 위에 윗부분이 이렇게 불뚝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모의평가할 때도 고등급이 많이 나오도록 시험을 예전보다 쉽게 만들어서 고등급이 많이 나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고등급이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도 불만이 없고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불만이 없고 다 행복한데 실제로 영어 실력이 늘어나고 하는 게 사실 영어 실력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EBS하고 교재랑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알잖아요. 영어 능력을 실제로 그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지문 이게 EBS 교재에 이게 한글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저 지문 이해해가지고 시험을 내고 그러면 그게 영어 능력의 평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많은 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제 간접 연계를 바꾸긴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상태가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좀 놀란 거는 서울대 이제 최근에 보니까 대학 영어 과목 중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수능을 쓰지 않고 펩스라고 하는 저희 자체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영어 능력을 신입생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고급 영어를 들어야 할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초 영어를 들어야 할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 영어 그 절대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아이들 실질적인 영어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등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20 학생이 기초영어를 수강하는 대다수의 절반을 차지한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입니다. 또 이 이공계 학생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 공부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안 해요. 대부분 자기 그 전공에 해당하는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영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제일 필요하고 제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를 제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이라든지 심지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ETS 만드는 토익이라는 점수도 지난 20년간 스코인플레이션을 시켜가지고 20년 동안 평균 점수가 150만, 200만의 평균 점수가 120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어 능력이 달라졌다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자동 통역기 번역기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구글 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글 글래스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런 자동 통역기까지 말씀해주는데 이게 영어 학습이 불필요해진다는 건 근거는 아니거든요. 거꾸로 저는 더 영어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동 에세이, 말하기, 채점, 뭐 진단 시스템, 피드백 이런 시스템, 교정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걸 아마 교사들이 이제 그 말하기 쓰기 가르치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하기 쓰기 첨삭 기도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기계가 대신 많이 해주고 교사가 마지막에 좀 더 이렇게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다면 말하기 쓰기 교실 수업에서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 대화 시스템, 스마트 스피커, 챗봇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영어 교육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아까 한수민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자동 번역 통역기 개발과 사용은 영어의 학습 필요성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영어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쓰기 능력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동 에세이, 말하기, 채점, 평가, 교정, 피드백 시스템 역시 우리가 굉장히 평가하기 어려웠던 영어 말하기 쓰기 학습 평가를 더 촉진하고 또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게 요즘은 AI와 결합해서 굉장히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뭐 ETS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 갖다 쓰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이런 역량,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온라인 영어 플랫폼과 메타버스에도 교실 수업을 보자는 AI에 대한 영어 콘텐츠를 탑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통역기가 있으면 영어 교육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대한 약간 뭐 반론이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의사소통에는 기계 번역과 통역만으로 완벽히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의미 요소들이 존재한다. 아시죠? 뉘앙스라든지 또 비유법, 코노테이션 이런 것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 감정 표현이라든지 강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번역으로 이공계 분야의 담화 공동체가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전제, 가치, 규칙 모두 담아낼 수 없음. 그리고 또 이공계 분야에서 새로운 영어들이 계속 새로운 기술과 함께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역기가 다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그 디스코스, 그 담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영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떤 조언할 기술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업투데이트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또 언어간, 문화간, 국가 간에는 선호하는 의사소통의 스타일이 있어요. 수사학적 구조, 활용력 선택의 미세한 차이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하이 컨텍스트 문화에 눈치가 발달했잖아요. 주변에 다 눈치를 보고 파악하기 원하지 말로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이 컨텍스트 문화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글을 쓴 다음에 그걸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하면 그 진위가 전달이 안 됩니다.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로우 컨텍스트 문화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굉장히 그 라이트 리스판스블 컬처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그 쓰는 사람이 정확하게 의사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이 로우 컨텍스트에 있던 어떤 그 의사나 담화, 의사소통 그 결과물을 바로 통역을 해가지고 그 의사가 전달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희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문 영역 혹은 단어 장르 간 수사 구조나 문체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은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의사소통 과제라든지 뭐 글쓰기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영어 교육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더구나 이제 의사소통을 통한 협례, 신뢰관계, 구축 미소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만 어떤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어떤 형성하기도 하고 리더십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기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제 문화 간 사고 방식의 소통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몇 가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은 영어로 우리가 흥민손 그럽니다. 그리고 손이라고 그러죠. 그게 똑같이 이름을 말할 때 한국어로 말할 때는 우리 문화가 집단주의고 서구권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먼저 서구권에서 말하면 우리는 그 패밀리 이름을 먼저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주소를 쓸 때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80 풍길동 이렇게 큰 그 집단 나라 그다음에 무슨 시 이렇게 기관을 먼저 말하고 개인이 맨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앞에 미스터 월터 브라운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스트리트 넘버가 나오고 도시가 나오고 이렇게 나라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아니면 개인주의는 문화가 다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어의 표현이 되고 그 언어 표현된 걸 바로 번역을 하면 제대로 번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와 언어를 같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건 아주 오래전에 벌써 1966년에 각 언어마다 의사소통하고 그 패러그래프 라이팅을 쓸 때 그 수사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don't beat around the bush 그러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말고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영어는 이렇게 아주 직진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리엔털에서 여기 에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주변적인 걸 얘기해서 그 상대방이 내 의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그 패러그래프 데벨롭이나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만드는 이런 단락이나 구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언어에 맞는, 그 분야에 맞는 그런 단어 구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인 제언을 말씀드리면요. 이공계 분야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 공학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를 통해서 진보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고 국경을 넘어 무한경제가 무한협력이 여기서는 이공계 분야에서 국제공로로서 영어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최근 이공계 대학은 글로벌 사이언티스트, 글로벌 엔지니어를 양성해내고 이공계 각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교육으로 나가야 해서 의사소통 능력은 이런 능력 중에 핵심적인 능력이며 그렇지만 현재 수능영어 절대평가 실시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한 착시 현상이 팽배해져서 전반적으로 폐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 한 10년 전 5년간 계속되면 우리 애들의 영어력이 굉장히 떨어지겠다는 생각, 글로벌 경쟁이 떨어지겠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NLP와 AI 기술의 발달은 이공계 영역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어된 원서 독해 능력과 영어 강의 수학 능력 향상과 영어 말하기 쓰기 이걸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를 위해 특화된 영어 교육, 글로벌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문화 교육을 함께 일러주는 영어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 기존 수능 영어 절대평가 체제의 폐지라든지 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내가 평가 쪽에 관심이 많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ETS에 있어가지고 토익이나 토플에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대로 가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대단히 인터넷 기반 영어 시험 시행 구축이라든지 자동 쓰기 말하기 시점 기술 개발 또 이제 AI를 사용한 이런 시스템의 구축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영어 시험 개발하려고 하다가 한 5년 하다가 폐지해가지고 뭐 수백억 예산만 낭비하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지금 절대평가로 지금 후퇴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시설을 범하게 된 이유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터넷 기반 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면 그 대단히 시험을 하기 전에 소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그 실험을 해보고 소규모로 시행을 해보고 그런 어떤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대단히로 가야 되는 건데 마치 무슨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던 것이 굉장히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한테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져왔고 지금 영어 탭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건 이대로 가면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하긴 했는데 하여간 이런 충정으로 드린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